주방 바닥에 쓰러진 순간 69 인생이 한꺼번에 스쳐 지나가더라고요. 아이고, 심장이 멈춘 그날. 그런데 참 이상하게도 마음은 편했어요. 웃기죠? 죽을 뻔했는데 편안했다니. 점심시간이 막 끝난 식당. 싱크대 앞에서 그릇을 닦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가슴이 주먹으로 쥐어짜듯 아파왔죠. 아줌마, 괜찮아요? 아줌마, 괜찮아요? 그 소리가 점점 멀어지더니 형광등 불빛이 번쩍, 그리고 캄캄해졌습니다. 아, 나 이렇게 가는구나. 그게 마지막으로 스친 생각이었어요. 근데 있잖아요. 이건 죽음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렇다고 행복한 이야기만도 아니에요. 그냥 끝까지 버텨온 한 여자의 이야기예요. 살아내야 했던 그 평범하고도 고단한 이야기. 들어보실래요? 24살 때였어요. 구로공단 봉제공장에서 일했지요. 손끝이 까맣게 물들 정도로 일했는데도 월급은 쥐꼬리만 했어요. 그래도 그땐 다들 그렇게 살았으니까. 어느 날인가 엄마가 그러시더라고요. 영자야, 이번 주 일요일에 선 좀 보러 가자. 아유, 그땐 그런 시대였어요. 사랑은 선택이 아니라 그냥 주어지는 거였죠. 맞선 안 보면 동네에서 이상한 애 취급받고 그랬으니까요. 종로에 밀다원이라는 다방이 있었어요. 아시나요, 거기? 담배 연기가 자욱한데 그 사이로 한 남자가 벌떡 일어서더라고요. 키가 활친하고 양복도 딱 맞게 입고 구두도 번들번들. 안녕하세요. 저는 박정수라고 합니다. 목소리가 참 따뜻했어요. 그때 딱 느꼈죠. 아, 이 사람이라면 괜찮겠다. 뭘 믿고 그랬는지 참 젊었죠. 석 달 뒤에 우리 결혼했어요. 빠르죠? 그땐 다 그랬어요. 신혼집은 영등포 단칸방이었는데요. 지금 생각하면 토끼장만 했는데 그땐 세상에서 제일 넓어 보였어요. 웃기죠? 여보, 다녀올게. 조심해서 다녀와요. 이 말이 우리 부부의 하루 시작이었어요. 약속 같은 거였죠. 지금도 그 목소리가 생생해요. 그러다 애들이 생겼어요. 1983년 봄에 첫째 민재, 1985년 가을에 둘째 민수, 아들 둘이에요. 딸 하나 있었으면 했는데 그것도 팔자죠. 두 녀석이 집안을 얼마나 시끄럽게 하는지. 그래도 그 웃음소리가 좋았어요. 있잖아요. 9년을 악착같이 모아서 드디어 우리 집이 생겼어요. 1989년이었나? 15평짜리 연립주택인데 그게 그렇게 커 보일 수가 없었어요. 여보, 우리 해냈어. 남편이 그러는데 눈물이 왈칵. 아이고, 그때가 참 좋았는데. 내 식구가 둘러앉은 작은 밥상. 그게 제 인생 최고의 순간이었어요. 진짜로요. 작은 방, 작은 밥상, 작은 웃음. 그 안에 온 세상이 다 있었는데 그땐 몰랐죠. 이 평범한 행복이 얼마나 소중한지. 그리고 이 모든 게 곧
와르르 무너질 거라는 걸. 언제부터였나? 민재가 중3, 민수가 중1이었으니까 그때부터 남편이 좀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야근이 좀 잦아졌구나 했죠. 6시가 7시 되고 7시가 8시 되고 나중엔 10시, 11시. 오늘도 늦어요? 요즘 바빠서. 대답도 짧아지고 전엔 다녀왔어 하고 꼭 인사했는데 나중엔 그냥 신발만 벗고 방으로 들어가더라고요. 그러던 어느 날 밤이었어요. 문이 열리는데 이상한 냄새가 먼저 들어왔어요. 여자 향수 냄새? 여보, 무슨 냄새예요? 회사 여직원이 옆에 있었나 봐. 그땐 그런가 보다 했죠. 바보같이. 며칠 뒤에 전화가 왔어요. 언니, 혹시 모르시죠? 뭘요? 박 과장님이 경리부 김주임이랑 그 순간 심장이 쿵 내려앉는 것 같았어요. 전화기가 손에서 미끄러져 바닥에 떨어지고 다리에 힘이 빠져서 그냥 주저앉았어요. 그날 밤에 물어봤죠. 떨리는 목소리로. 당신 다른 여자 있죠? 누가 그래? 회사 사람들이 다 안 돼요. 그때 남편이 비웃듯이 말하더라고요. 그래. 알았으면 됐잖아. 미안하다는 말도 없어요? 미안하긴 뭐가 미안해. 어차피 정 떨어진 사이인데. 그 말이 칼보다 더 아팠어요. 15년을 함께 살았는데 정이 떨어졌다니. 15년이에요, 15년. 매일 도시락 싸주고 와이셔츠 다려주고 아파도 참고 일어나서 밥 차려주던 세월이 한순간에 그냥 날아가 버렸죠. 며칠 뒤였나? 남편이 짐을 싸더라고요. 나 나간다. 아이들은요? 네가 알아서 해. 양육비는요? 내가 왜? 네가 키운다며. 현관문이 쾅 닫혔어요. 그 소리가 지금도 귀에 쟁쟁해요. 그날 밤에 부엌 바닥에 주저앉아서 한참을 울었어요. 애들이 들을까봐 소리도 못 내고. 일주일인가 지나서 통장을 확인했는데 텅 비어 있더라고요. 남편 통장은 해지됐고 적금도 깨졌고 집도 남편 명이라서 그때 딱 깨달았죠. 이제부터는 나 혼자서 이 아이들을 키워야 한다는 걸. 큰애가 고1, 작은애가 중2. 이제 어떻게 하지?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근데 있잖아요.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뭐가 됐든 이 아이들은 어떻게든 내가 지켜야 한다는 거. 40살 주부가 뭘 할 수 있겠어요. 이력서 들고 동네를 돌았는데 죄송합니다. 경력이 없으시네요. 나이가 좀 많네요. 20군데를 돌았는데 다 그런 소리만 하더라고요. 결국 남의 집 청소를 시작했어요. 자존심? 그런 거 따질 처지가 아니었죠. 강남 큰 아파트였는데요. 아줌마, 주방이랑 화장실 2군데, 베란다까지 3시간 안에 깨끗하게요. 무릎 꿇고 타일 닦으면서 생각했죠. 내가 이렇게까지 살아야 하나. 눈물이 났는데 닦을 시간도 없었어요. 3시간 일해서 2만 원. 한 달 꼬박 일해도 40만 원. 애들 학원비도 안 되는 돈이었죠. 그래서 낮엔 청소하고 밤엔 식당 가서 설거지 했어요. 자정 넘어서 집에 오면 애들은 자고 있고 식탁엔 라면 그릇만 덩그러니 있었어요. 한참 잘할 때인데
또 라면이구나. 가슴이 미어졌어요. 작은 애 민재는 그림을 좋아했거든요. 미술 재렵이 되느라 카드론을 썼죠. 처음에는 월급 들어오면 갚지 뭐 했는데 일하던 집에서 월급이 밀렸어요. 이번 달은 사정이 좀 어려워서 월급을 다음 달에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면서 석 달을 90만 원을 안 주더라고요. 이자는 불어나고 또 불어나고 있었어요. 그러다 어느 날 우체통에 노란 봉투가 하나 꽂혀 있더라고요. 신용정보 집중관리 대상자 등록 통보. 손에서 봉투가 미끄러졌어요. 계단에 주저앉아서 한참을 울었죠. 고작 90만 원. 그 돈이 없어서 나는 이제 신용불량자구나. 그날부터는 제 이름으로 통장도 못 만들고 휴대폰도 개통이 안 되고 일자리 구할 때마다 신용조회가 걸리네요. 그 한마디에 끝이었어요. 신불자는 계산대 서면 안 돼. 설거지만 해. 그 한마디가 제 가슴에 박혔어요. 사람 대접이 아니라 물건처럼 취급받는 기분이었죠. 어느 날 실수로 접시 하나를 깨뜨렸어요. 뭐 하는 거야? 이거 월급에서 뺄 거야? 그 소리에 식당이 조용해졌어요. 사람들이 다 쳐다보는데 너무 창피해서 숨고 싶었어요. 그날 밤 이불 속에서 소리 죽여 울었어요. 아, 나는 이제 사람 취급도 못 받는구나. 그 생각이 머리에서 떠나질 않았어요. 겨울엔 찬물로 설거지를 했어요. 손이 얼어붙고 손끝은 갈라져 피가 배어나왔죠. 고무장갑이라도 끼면 좀 나을 텐데 그거 끼면 미끄러져서 접시 깨진다면서 사장이 못 끼게 했어요. 그래서 맨손으로 했죠. 찬물에 손을 담그고 있으면 손이 아니라 마음까지 얼어붙는 것 같았어요. 허리는 부서질 것처럼 아픈데 그래도 이를 악물었어요. 늙었다고 봐주는 세상 아니야. 버텨야 살아. 버텨야. 그 말만 되뇌이며 하루를 버텼죠. 그때 저를 붙잡아준 건 오직 애들이었어요. 그 애들이 없었으면 저는 아마 진작에 무너졌을 거예요. 그래도 애들이 착하게 자라줬어요. 특히 큰애 민재는 아빠 나간 다음부터 말수가 확 줄더라고요. 학교 끝나면 바로 집에 와서 동생 챙기고 라면 끓여 먹이고 제가 일하고 밤늦게 들어와도 안 자고 있다가 엄마, 왔어요? 하는데 얘가 늦게까지 나를 기다렸구나 싶어서 가슴이 미어졌죠. 그런데 다행히 공부를 놓지 않더라고요. 새벽까지 책상에 앉아 있는 걸 보면서 저 애가 어떻게 저렇게 버티나 싶었어요. 그러다 민재가 명문대에 합격했을 때 엄마, 나 붙었어요. 울며 안기는데 저도 울었어요. 근데 제일 먼저 든 생각이 등록금은 어쩌지? 였죠. 결국 학자금 대출을 받았죠. 20살이 되자마자 애 이름으로 빚을 지게 했어요. 미안하다, 민재야. 엄마가 등록금도 못 해주는구나. 졸업하고 몇 년 뒤 좋은 곳에 취직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는 찬물에 갈라지던 손, 남의 집 화장실 닦던 시간들이
다 스쳐가더라고요. 이제 됐다. 이 애는 괜찮겠다. 민재는 장가도 있는 집에 잘 갔어요. 결혼식 날 강남 큰 웨딩홀 구석에 서 있었는데 민재가 와서는 엄마, 미안해요. 처가엔 우리 집 얘기 자세히 못했어요. 괜찮아. 엄마가 이해해. 걔도 살아야 하니까. 정말 괜찮았어요. 결혼 후 처음엔 한 달에 30만 원씩 보내줬었는데 애 낳고는 뜸해지더라고요. 엄마, 당분간 연락 자주 못 드릴 수도 있어요. 처가 눈치도 보이고 해서. 그래, 괜찮아. 말로는 괜찮다고 했는데 좀 서글펐어요. 근데 뭐 어쩌겠어요. 부모 잘못 만나서 고생하는 거잖아요. 큰애 생각하면 참 잘 커져서 고맙죠. 그런데도 마음 한구석은 늘 미안해요. 이렇게 어려운 집에서 키운 게 애한테 짐이었나 싶은 마음도 들고요. 그래도 내 아들인데 서운한 마음이 슬쩍 올라올 때도 있어요. 부모 마음이라는 게 참 복잡하네요. 그렇지만 이제는 뭐 그저 애들 잘 살기만을 바랄 뿐이에요. 작은 애 민수는요, 그림 그리는 걸 세상 누구보다 좋아했어요. 벽에도 신문지에도 아무데나 그림을 그리던 애였죠. 결국 미대까지 갔어요. 그림 하나로 버텨낸 아이였거든요. 그 애가 대학교 2학년쯤 됐을 때였나? 어느 날 여자친구를 데려왔어요. 안녕하세요. 지연이에요. 민수랑 같은 과예요. 목소리가 맑고 또렷해서 아, 사랑받고 자란 애구나 싶더라고요. 그날따라 제 마음이 괜히 따뜻했어요. 우리 민수한테도 봄이 왔구나 하고요. 근데 세상 일이 그렇게만 되진 않더라고요. 졸업하고 5년이 지나도록 결혼을 못했어요. 지연이 부모님이 완강하게 반대했대요. 그렇게 가난한 집은 안 된다. 하면서요. 결국 지연이가 집을 나왔어요. 부모님은 두 분 다 교사고 지연이는 무남동녀 외동딸이고 그 집 부모 마음도 너무 이해가 됐어요. 그저 애들한테 미안했어요. 우리 형편이 아이들 사랑까지 막을 줄은 몰랐거든요. 혼인신고도 못한 채 신림동 작은 원룸에서 둘이 살기 시작했어요. 얼마 지나지 않아 손녀들도 태어났고요. 첫째, 둘째. 좁은 방이지만 애들이 웃으면 세상이 조금은 따뜻해지는 것 같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엄마, 지연이랑 병원 좀 다녀올게요. 애들 좀 봐주세요. 병원은 왜? 그냥 눈이 좀 피곤했어요. 요즘 밤에 잘 안 보이기도 하고. 그 말에 가슴이 철렁했어요. 며칠 전에도 계단을 헛디뎠거든요. 컵을 잡고 엎지르고 물건을 놓치고. 그때부터 뭔가 이상하다 싶었죠. 그날 해질 무렵이었어요. 현관문이 찰컥 하고 열리더니 지연이가 울면서 서 있더라고요. 입술이 파르르 떨리고 민수도 뒤따라 들어왔는데 기운이 하나도 없고 멍한 표정이었어요. 무슨 일이야? 그랬더니 지연이가 울먹이면서 말했어요. 어머니, 이가 망막색소 변성증이래요. 앞을 못 볼 수도 있대요. 치료는? 없대요.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이 없대요. 없다고? 약도, 수술도? 없대요. 천천히
어두워질 거래요. 얼마나 남았대? 언제부터 안 보인대? 빠르면 2, 3년이고 길어야 5년이래요. 그 순간 숨이 멎는 줄 알았어요. 그림 그리던 손, 세상을 그리던 눈이 하늘이 원망스러웠어요. 왜 하필 이 아이입니까? 왜 하필? 그렇게 민수는 방으로 들어갔고 방에서 나오질 않더라고요. 사흘째 되던 날 문 너머로 엄마, 나 죽고 싶어요. 그 한마디에 저는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다리가 풀려서 털썩 주저앉았어요. 무슨 소리야, 민수야. 그림을 못 그리는데 어떻게 살아요? 난 이제 뭘 하며 사냐고요? 지연이도 바닥에 주저앉아 울고 저도 옆에서 울고 좁은 반지하에서 우리 셋의 울음이 뒤섞였어요. 그렇게 일주일이 흘렀어요. 민수는 문을 열지 않고 밤마다 안에서 무언가 찢어지는 소리, 던지는 소리, 깨지는 소리만 들렸어요. 8회째 되는 새벽이었어요. 철컥 문이 열리더니 민수가 나왔어요. 얼굴은 핏기 하나 없고 눈빛은 텅 비었고 그런데 그 아이가 말했어요. 죄송해요. 엄마, 죄송해요. 그 한마디에 저는 그냥 그 자리에서 민수를 꼭 안았습니다. 죄송하기는 아니다. 민수야. 사라져서 고맙다. 고마워. 우린 셋 다 아무 말 없이 울었습니다. 나중에 작업실 문을 열어보니까요. 캔버스는 다 찢어져 있고 붓은 부러지고 물감은 바닥에 말라붙어 있더라고요. 그걸 보는데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이 아이가 얼마나 괴로웠을까. 그래도 살아야죠. 그 말을 수십 번, 수백 번 속으로 되뇌었어요. 작은 애 눈은 점점 어두워졌어요. 밤에는 아무것도 안 보이고 낮에도 사람 윤곽만 겨우 흐릿하게 보이는 정도였어요. 결국 안마 교습소에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31살에 안마사 자격증을 준비해야 한다니 그 얘기 듣는데 정말 가슴이 무너졌죠. 어머니, 민수는 제가 잘 챙길게요. 사실 가장 속상한 사람은 며느리였을 거예요. 그런데도 아들 곁을 지키면서 가족들 하나하나 살피는 그 마음이 얼마나 공합던지요. 며느리의 하루는 새벽 5시부터였어요. 가족들 식사 준비하고 아이들 옷 챙기고 남편 옷도 하나하나 손봐주고 오늘은 회색 셔츠 입어요. 단추 4번째까지 잠그면 딱 맞아요. 지팡이는 현관 오른쪽이에요. 그 말 하나하나가 작은 애한테는 등불 같았답니다. 아침이면 온 가족이 손을 잡고 길을 나섰어요. 아빠, 여기 턱 있어요. 신호등 빨개요. 조금만 기다려요. 작은 애 세상은 어둠뿐이었지만 아내와 아이들 목소리는 또렷했다더라고요. 큰애 학교 데려다 주고 둘째 어린이집 맡기고 며느리는 남편 손잡고 안마 교습소까지 데려다 주었습니다. 여보, 오늘도 열심히 배워요. 저녁에 데리러 올게요. 작은 애가
고개만 끄덕여도 그 안에는 미안해요. 고마워요. 살아보자고. 이게 다 들어있었어요. 며느리는 그 길로 동네 미술학원에 가서 하루 종일 아이들을 가르치고 퇴근길에 다시 교습소 들러서 남편 데리고 오고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민수가 전화를 했어요. 엄마, 나 취직했어요. 복주관 들어갔어요. 아이고, 어찌나 기특하고 고맙던지요. 하지만 새로 일하게 된 복지관이 집에서 더 먼 곳이었어요. 그럼에도 며느리는 늘 씩씩하게 가족을 챙겼죠. 그런데 어느 날 저녁이었어요. 화장실 쪽에서 훌쩍이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가봤더니 며느리가 울고 있었어요. 얼마나 가여운지. 아무 말도 못하고 그냥 꼭 안아줬어요. 어머니, 저 너무 벅차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매일매일 버티는데 이젠 정말 지쳐요. 가끔은 다 내려놓고 싶어요. 그 말이 가슴에 그대로 박히더라고요. 듣는 저도 그 자리에서 같이 눈물이 쏟아졌어요. 왜냐면 남편한테 버림받고 혼자 애들 둘 데리고 서럽게 살아내며 화장실에서 울던 제 젊은 시절이 딱 떠올랐거든요. 그래서 말해줬습니다. 그래, 실컷 울어. 울어도 돼. 울고 나면 또 사라져. 그게 우리 인생이야. 그날 이후로 저도 마음을 더 단단히 잡았어요. 이 애들이 버티는 동안 나도 끝까지 더 버텨보자. 그렇게 또 하루를 버티고 그 다음 날도 버티고 그러다가 그날이 온 거예요. 점심시간이 지나고 손님들 다 나간 뒤였어요. 싱크대 앞에 쌓인 그릇을 닦고 있었는데 갑자기 가슴이 쥐어짜듯 아파왔어요. 숨이 턱 막히고 식은땀이 쏟아졌어요. 아줌마, 괜찮아? 괜찮아? 누가 소리치는 게 들렸는데 그 목소리가 점점 멀어지더니 형광등 불빛이 눈부시게 번졌습니다. 그리고 깜깜해졌습니다. 아, 나 이렇게 가는구나 했죠. 눈을 떴을 때 보인 건 하얀 천정. 아, 나 죽었나? 고개를 돌리니 큰아들이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의사가 그러더라고요. 심근경색이었습니다. 5분만 늦었어도 정말 큰일 날 뻔했어요. 몸을 너무 막 쓰셨어요. 앞으로는 절대 무리하시면 안 됩니다. 아, 나도 이제 끝이 보이는구나 했죠. 큰애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엄마, 이번엔 그냥 며칠만 좀 푹 쉬세요. 하지만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내가 멈추면 며느리가 무너질 것 같았거든요. 일주일 뒤 퇴원하는 날, 병원비는 또 어떻게 해야 하나 하면서 원무과에 갔는데요. 직원이 컴퓨터를 확인하더니 환자분, 병원비는 이미 완납되셨어요. 보호자분께서 다 내고 가셨어요. 큰애가 아무 말 없이 다 처리하고 간 거예요. 복도 벤치에 앉아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민재야, 네, 엄마. 고맙다. 아니에요. 건강하세요. 그게 전부였는데
그거면 충분했어요. 집에 돌아왔더니 집안이 깨끗이 청소도 되어 있고 냉장고엔 반찬이 가득 차 있었어요. 그리고 식탁 위의 메모장에는 어머니, 냉장고 오른쪽 칸에 반찬 있어요. 식사 꼭 챙겨 드세요. 저녁엔 전화 드릴게요. 짧은 것이 몇 줄이었지만 그 글이 왜 그렇게 가슴을 울리던지요. 눈물나게 고마웠어요. 고맙고 미안하고 또 고마웠어요. 얼마 뒤 들었어요. 며느리 부모님이 정년 퇴직하시고 가끔 손녀들을 보러 온다고 하더군요. 10년이란 세월 동안 그분들 마음이 얼마나 부서지고 또 얼마나 애달았을까요? 하나뿐인 딸의 남편이 시력을 잃어가는 걸 멀리서 바라봐야 했던 그 마음. 그저 얼마나 힘드셨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제 저는 69이에요. 세월이 이렇게 흘렀네요. 행복하냐고요? 솔직히 말하면요, 잘 모르겠어요. 몸은 여전히 아프고 통장은 늘 비어 있지만 손주들이 웃고 며느리가 무사히 퇴근하고 둘째가 제 손을 꼭 잡아줄 때면 그게 다행이고 감사하고 참 기쁘지요. 가끔 며느리한테 물어봐요. 많이 힘들지? 그럼 며느리가 웃으며 그래요. 힘들죠. 근데 뭐 어쩌겠어요. 다들 이렇게 사는 거 아니겠어요? 그 말이 이상하게 마음을 가라앉혀요. 그래, 다들 이렇게 사는 거지. 누가 더 행복하고 누가 더 불행한 게 아니라 그저 각자의 자리를 지키며 하루하루를 버텨내는 게 인생이더라고요. 살아있다는 건요, 누군가에게 기대는 일이기도 하고 또 누군가를 기대게 하는 일이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엔 아무 일 없는 하루가 제일 고마워요. 숨 쉬고 밥 먹고 사람 얼굴 보고 그게 다인데 살고 보니 그게 전부더라고요. 오늘도 내일도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뭐. 여러분도 다 비슷하시죠? 힘들어도 아파도 그래도 살아가는 거예요. 고달픈 세월 속에 울어도 웃어도 서럽다. 참아도 맘이 시니 세월이 야속하구나. 지나온 나를 탓한 듯 그 누가 알아주리오. 내 마음을 누가 알리오. 덧없이 흘러가는 인생아, 서러운 마음 다 태워보내고 오늘도 눈물을 삼키며 살아낸다. 모두 그렇게 버티며 살아가네. 사라지는 게 인생, 살아내는 게 인생, 그게 인생이더라.
지워도 맘에 남으니 세상이 야속하구나. 지나온 나를 탓한들 그 누가 위로하리요. 내 맘을 누가 달래주리요.